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한국 철강 유통업계가 지금 뭐랄까 전례 없는 위기다 이런 분석이 많네요. 국내 외적인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인데요. 오늘 이 자료들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위기의 실체가 뭔지 또 생존 해법은 없는지 중국이나 일본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미국 관세 문제나 아니면 중국 저가 공세 이런 외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위축됐다는 게 좀 뼈아픈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나 도시화 정체도 있겠고요. 또 전기차 전환 같은 이런 산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선박 발주 감소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네요. 네, 거기다가 생산 설비 자체도 좀 노후화된 문제까지 겹쳐 있고요. 아, 설비 문제까지. 네, 그래서 국내 철강 생산 능력 자체는 연간 한 7천만 톤 정도 되는데 실제 수요는 5천만 톤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와, 2천만 톤이나 차이가 나는군요. 네, 이 격차가 결국은 이제 대형 제철소들이 공장을 닫거나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이런 식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큰 기업들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포항 제강이나 선제 공장 폐쇄 결정이라든지 현대제철이 일부 사업부 매각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런 제조업체의 구조 조정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유통업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제철소가 특정 제품 생산 라인을 없애면 그걸 주로 다루던 유통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요. 또 시장 전반의 공급 과잉이나 수요 부진은 가격 경쟁을 엄청나게 심화시켜서 사실상 지금 유통업계는 마진이 거의 없는 제로 마진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로 마진이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네,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생존 전략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럼 해외는 어땠을까요? 자료에 중국 얘기가 있던데요. 중국은 어떻게 좀 헤쳐나갔습니까? 중국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거기는 2012년 그때부터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엄청 활용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요? 철강 거래를요? 네, 당시에 유통업체들 부도 문제도 많았고 좀 불투명한 거래 관행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걸 좀 해결하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아, 정부 주도로 투명성을 높이려고. 그렇죠. 그 결과가 어땠냐면 한 10년 사이에 유통상 숫자가 원래 20만 개가 넘었는데 이게 7만 개 정도로 확 줄었어요.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대신에 그 빈자리를 온라인 철강 거래가 빠르게 채우면서 활성화된 거죠.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법을 찾은 거군요. 근데 일본은 또 방식이 달랐다고요?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일본은 접근법이 좀 달랐습니다. 거기는 1990년대 중반에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철강 수요가 확 꺾였거든요. 그때 이제 코일 센터라고 하는 그 철강 가공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서로 막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벽을 허물었다는 건 M&A 같은 걸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독립회사든 가리지 않고 합친 거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대형화랑 전문화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대형화랑 전문화. 어떻게 동시에 하죠?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일단 규모를 키우고요. 대형화, 동시에 각자 잘하는 분야, 예를 들어 다공 가능한 철판 두께나 폭, 아니면 특정 지역 기반 같은 강점을 살려서 그 분야에 특화하는 전문화 방식으로 간 거죠. 아, 단순히 그냥 합쳐서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합치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선용 후판 가공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용 강판 블랭킹, 그러니까 절단 가공에 특화된 곳을 만든다든지요. 중복되는 투자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고. 이야, 그 발상이 되게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각자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통합이었던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산업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재편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중국과 일본의 사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유통업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분석을 보면요. 한국 유통업계도 결국은
중국이나 일본이 걸었던 길과 좀 유사한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하기는 어렵겠죠. 네, 일단 국내 유통시장 규모 자체가 과거에 한 2천만 톤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1,300만 톤까지 줄었거든요. 700만 톤이나 줄었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1, 2%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현실을 보면 뭐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예측이 되나요? 크게 보면 이제 가공 설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 설비가 있는 1차 유통업체들, 소위 코일센터라고 불리는 곳들은 일본처럼 통폐합을 통해서 대형화 그리고 전문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 일본 모델처럼요? 네. 반면에 가공 설비가 없는 2차, 3차 유통상들은 아무래도 중국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활로를 모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갈 길이 좀 나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각 회사 입장에서는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진 가공 설비의 특징이 뭔지, 뭐 두께나 폭 같은 거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판매 지역은 어딘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누굴지 이걸 좀 선제적으로 찾아서 움직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 피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일본식으로 통합하고 전문화할 거냐, 아니면 중국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거냐,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단순히 뭐 기존 모델을 따라가는 것 외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유통업계가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부가가치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 점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